자율신경계와 그 이상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후속 강의로 자율신경계, 균형을 넘어 회복으로 라는 주제로 자율신경계의 기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넘어 회복으로입니다. 지난 강의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율신경계는 생존을 위해 인체기관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신경계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큰 두 축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율신경계 이상 시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걸쳐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고 기립불내성, 소화불량, 그리고 성기능장애, 대소변장애 등등 자율신경계가 분포하는 전신에 이렇게 증상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자율신경계 검사로는 기립경 검사라든지 깊은 호흡 검사, HRV, 심박 변이도 검사 이렇게가 있겠고 자율신경계 이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 질환을 치료함과 동시에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하고 대증적으로 약물 치료를 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자율신경계를 회복하는데 그리고 건강을 위한 삶을 위해서는 중도를 걷는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교감신경은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fight or flight response를 위해서 활성화가 되고 우리 몸의 엑셀러레이터 작용을 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뭔가 급박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신경계이죠. 부교감신경은 이제 반대로 휴식과 소화 작용 때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 몸에 이제 브레이크 작용을 하게 되고 동화 작용에 작용하면서 에너지를 아끼고 축적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건강함이란 이 두 신경계가 이제 시소처럼 유연하게 균형을 이루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자율신경계의 기능을 끌어올리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신경계 치료, 왜 약물만으로는 부족할까요? 자율신경계를 침범하는 근본적인 원인 질환들, 가령 대사성 질환, 자가면역성 질환, 만성 피로 이런 것들이 그래도 이제 치료를 하면서 해결이 된 이후에 이제 다음 스텝이 또 문제인데 자율신경계가 이제 저하된 상태에서 당장 이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증상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증상 조절을 위해서 약물로서 혈압을 올리거나 심박수를 낮추거나 하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게끔 불편함을 해소하는 게 이제 약물의 역할인데 이 약물로서 근본적으로 자율신경계 기능을 끌어올리는 것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재활의 역할인데요. 망가진 항상성 유지 시스템 자체, 이 자율신경계 기능 자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재활을 통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그 신경계와 뇌가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데 이 가소성을 이용해서 점차 조금씩 적응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 나가면 조금씩 훈련하면서 기능을 끌어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신경계와 뇌 가소성에 대해서는 이명치료 때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이 가소성이 있어서 우리가 훈련하는데 그리고 신경계를 끌어올리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파트 1 호흡입니다. 호흡을 통해서 부교감신경 스위치를 켜서 자율신경계 회복을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명상하는 이 사진에 명상하는 사람의 사진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 명상하는 행위 자체가 들숨과 날숨을 하는 이 호흡하는 것 자체의 의식을 온전히 집중하는 행위가 되겠는데요. 온전히 들숨과 날숨 이 호흡 자체에 집중하는 이 명상이라는 행위가 어떻게 자율신경을 좀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을 통해서 미주신경을 깨울 수가 있겠습니다. 미주신경, 베이러스 널브라고 하죠. 이 미주신경은 뇌간에서 시작해서 목과 가슴, 배까지 뻗어서 심장, 폐, 위장, 간, 신장
그 우리 인체 내부 장기에 어 다양한 내부 장기에 좀 연결되는 가장 길고 복잡한 신경입니다. 부교감 신경의 사령관으로서 이 미주신경은 활성도가 높을수록 우리 몸이 더 빨리 회복되고 이완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의식적인 노력으로 이 신경을 가장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바로 호흡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미주신경이 분포하는 이 여러 장기들이 우리 의식과 상관없이 사실은 이제 움직이게 되겠는데요. 가령 뭐 심장을 우리가 의식 노력해서 빨리 뛰게 하거나 뭐 느리게 뛰게 할 수가 없죠. 역시 뭐 소화를 더 빨리 시키고 소화를 더 멈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이제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이 폐 자체를 움직이게 하진 못하겠지만 이 폐를 둘러싼 흉곽은 이제 골격근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골격근은 의식으로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늑관근과 이제 횡격막은 의식으로서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을 하면은 폐의 움직임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역으로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자율신경계의 좀 안정화를 끌어올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학적 호흡법, 공명호흡법을 소개합니다. 이 공명호흡법은 단순한 심호흡이 아닙니다. 심박 변이도를 극대화하는 분당 6회에 천천히 하는 호흡입니다. 명상에서 시행하는 호흡이기도 한데요. 4초간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6초간 입으로 길게 내뱉습니다. 이게 날숨을 길게 내뱉을 때 불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자율신경계 안정화 효과를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당 6회 이제 10초 정도 한번 이제 한 사이클로 숨을 쉴 수가 있겠는데 한번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천히 우선은 폐에 있는 숨을 다 깊게 내뱉고 나서 그리고 코로 숨을 천천히 4초 정도 들이쉬어 보겠습니다. 2, 3, 4 들이쉰 다음에 입으로 길게 1, 2, 3, 4, 5, 6 이렇게 숨을 내뱉는 게 10초에 걸쳐서 한 사이클입니다. 이렇게 한 사이클, 두 사이클 해서 30사이클까지 속으로 온전히 의식을 호흡에 집중하면서 숫자를 한번 세 나가면은 이제 30까지 세면은 이제 5분이 걸리고 또 30에서 29, 28, 27, 26, 1까지 내려가면은 또 5분이 걸려서 하루 10분 정도 투자해서 호흡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면 어떨까요? 이것만 하는 것만으로도 자율신경계를 안정화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한번 해보면은 숫자를 까먹지 않고 중간에 이제 숫자를 틀리지 않고 끝까지 30까지 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한 좀 집중력을 요하는데 이 과정 자체가 이제 전두엽을 좀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가 중에 한 분은 이런 말씀까지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숫자를 1부터 100까지 이 호흡 한 사이클마다 이제 숫자를 세가면서 100까지 세고 100에서 다시 1까지 이 돌아오는 거를 한 번도 실수 없이 숫자를 까먹지 않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정신력과 집중력이라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제 처음 이제 10분을 목표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율신경계 효과뿐만 아니라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데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공명호흡법의 근거 논문입니다. 2022년도에 시행된 무작위 대조 연구에서 실험군에게 4주간 하루 20분 공명호흡을 시켜봤는데 부교감 신경도의 활성화를 나타내는 이 HRV 자율신경계 지표가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인지기능 검사 점수, 즉 지능지수죠. 이 지능지수도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이 2020년도에 있었고 이 공명호흡 기반 훈련을 통해서 다양한 집단에서 생리, 정서, 수행 정도가 향상됐다라는 것도 있고 동시에 그 자율신경계 지표도 개선됐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적용한 프로토콜은 역시 공명호흡법으로 10분에서 20분, 주 5회에서 7회, 6에서 8주를 시행을 했고 앱과 센서로 이제 피드백을 하면서 이제 호흡을 조절했다고 합니다. 물론 앱과 센서로 이제 피드백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스스로 이제 숫자를 이렇게 천천히 의식을 집중해가면서 세가면서 하는
것이 이제 전두엽을 좀 활성화하면서 집중력을 키우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명호흡법을 하는 것만으로도 자율신경계의 기능을 좀 끌어올리면서 또 동시에 인지기능, 지능도 끌어올리고 또 생리나 정서, 또 수행력도 끌어올린다고 하면은 안 할 이유가 없겠죠. 하루 10분 투자로 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으니 꼭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일상 속에서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몇 가지 방법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이빙 리플렉스입니다. 아침에 차가운 물로 한번 세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잠들어 있던 그 정신을 깨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다이빙 리플렉스로 차가운 물이 포유류의 잠수 반사를 촉발시켜서 미주신경이 자극되고 심박수가 차분해지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허밍입니다.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이렇게 허밍하면서 내는 것만으로도 이 성대가 이제 진동이 되고 이 성대에 분포한 미주신경을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자극하면서 이거로 이제 미주신경을 좀 안정화하는데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귀 마사지입니다. 귀는 이제 미주신경의 가지가 분포하는 곳으로 역시 귀를 이렇게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미주신경을 역으로 이제 자극하면서 미주신경 안정화 효과, 자율신경 안정화 효과를 누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법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일상 속 작은 습관만으로도 우리가 미주신경을 안정화시키고 자율신경을 향상하는 것을 노려볼 수 있으니 실천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파트 2, 운동입니다. 운동으로 심장과 혈관을 튜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운동하는 이 사람들의 여러 이제 사진들이 있는데 이 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건강해 보이죠. 근데 역으로 또 건강해야지 또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신경계 기능 저하가 있으신 환자분들은 이게 좀 운동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이 운동을 어떻게 하면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전략입니다.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을 시에 서 있는 것조차 힘들 수가 있겠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라든지 기립성 빈맥 증후군이 있을 경우에 서 있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운동을 하냐 이렇게 또 토로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운동은 그런 분들에게 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안 하면 기능이 퇴화된다는 건 또 자명한 사실이죠. 그렇다고 운동을 한다고 또 무리하게 되면은 이 자율신경계 기능이 더 악화되고 더 지치고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초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허용 범위 내에서의 점진적 부하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의 이제 운동을 조금씩 하면서 운동에 대한 내성을 키워서 건강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신체 상태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1단계입니다. 누워서 하는 유산소 운동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누워서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립성 빈맥이나 이제 저혈압 환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심장에 큰 부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력의 영향을 좀 최소화해서 누운 상태에서 심장 부담을 줄여서 심폐지구력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가령 이제 물을 어디로 이제 보낸다고 했을 때 산 위 꼭대기로 이제 올려 보낸다면은 많은 이제 그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근데 가령 이제 물을 평지로 보낸다고 하면은 훨씬 더 그 에너지 소모가 적겠죠. 펌프의 부담이 펌프로 들어가는 에너지 그 비용이 훨씬 더 낮게 되겠습니다. 시작은 누워서 하는 자전거로 시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누워 있는 거 이 자체만으로도 기립성 저혈압이라든지 그리고 기립성 빈맥 그리고 어지럼증으로 인한 실신 증상 자체를 막고 이제 운동을 하는 것이죠. 심장이라든지 그 하지 그리고 머리 쪽에 수평이 유지가 되면서 혈류 순환이 그래도 심장 부담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 누워서 다리를 드는 것만으로도 하지에 이제 저류된 혈액이 심장으로 수월하게 가고 또 심장이 머리로 피를 보내는 게 원활해질 수가 있어서 심부담이 훨씬 적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가볍게 자전거를 타듯이 다리를 굴러 봅시다. 그러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훌륭한 유산소 운동이 되고 다리 근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운동으로 인해서 좀 어지러울 수 있는 좀 이렇게 심부담을 또 줄일 수 있겠죠. 하루에 20에서 30분 정도 이제 시간을 내서 누워서 다리를 이렇게
휘적휘적하는 이 다리 하늘 자전거를 통해서 좀 심폐 기능이라든지 자율신경계를 끌어올리는 이런 방향을 노력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실내 자전거, 특히 이제 등받이가 있는 좌식 실내 자전거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이 로잉 머신, 또 한 가지 이제 좋은 운동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로잉 머신은 이제 그 배 노젓는 운동을 실내에서 할 수 있게끔 이제 구현한 기계죠. 이 두 가지 운동 역시 좋은 유산소 운동인데, 등받이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기울기가 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비교적 등받이가 없는 그 자전거에 비해서는 심장과 그 머리에 그 높낮이를 좀 줄여서, 경사를 줘서 줄여서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겠고, 그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을 함으로써 좀 심기능이라든지 자율신경계 기능을 좀 강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로잉 머신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체와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중요한 효과 좋은 이제 근력 운동인 동시에 또 유산소 운동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로잉 머신이 이제 기대는 동작이 있기 때문에 심장 부담을 좀 줄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역시 그 누워서 타는, 좀 기대서 타는 자전거처럼 심장과 머리에 이제 높낮이를 좀 줄이는 동작이 있기 때문에 심 부담을 줄일 수가 있으면서 또 유산소 운동 효과를 가져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영입니다. 수영은 아예 누워서 하거나 엎드려서 하기 때문에 역시 머리, 심장, 하체가 수평하게 이루어지면서 심 부담을 줄이면서 유산소 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물속에서 하는 운동인 만큼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자체만으로도 칼로리 소모가 있을 수 있고, 또한 물속에서 하는 만큼 이제 관절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줄이면서 운동을 해서 아주 효과적인, 관절을 보호하면서도 유산소 운동 효과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누워서 함으로 인한 또 심장 부담도 줄이는 이런 효과를 누리면서 심폐지구력이라든지 자율신경 기능을 좀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이런 운동을 어느 정도 강도의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답은 존 2입니다. 존 2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는 이전 강의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최대 심박수의, 본인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정도 되는 심박수가 이제 존 2 유산소 운동 구간이고, 이 정도 맥박이 유지되게끔 이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겠는데, 스마트워치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본인 맥박을 이렇게 체크하면서 이 정도 구간에서 이제 운동을 하는지 이제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운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디바이스가 없어도 느낌으로 어느 정도가 이제 존 2가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부를 수 없을 정도의 이제 숨참이 딱 그 존 2 유산소 운동 구간의 맥박수를 유지할 수 있는 운동 강도가 되겠습니다. 너무 편안해도 안 되고 숨이 헐떡거려도 안 되는 그 정도만 찾으면은 그게 딱 존 2 유산소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존 2 유산소 운동 구간에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은 피로 물질이 쌓이지 않으면서 운동을 좀 오래 가져갈 수가 있겠고, 이 구간 내에서 운동을 할 경우 세포 내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 효율이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존 2 유산소 운동을 이제 실천하면서 운동에 대한 내성도 점점 키울 수가 있겠고, 그게 이제 젖산 역치 구간과 관련이 있는데, 이 구간을 좀 뒤로 밀면서 운동에 대해서 좀 잘 버티고 좀 효과적인 건강한 운동을 할 수 있는 몸 상태로 끌어올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운동 효과에 대한 근거 논문들입니다. 건강인을 대상으로 한 RCT 메타 분석이 있었고, 이게 유산소 훈련 자체가 HRV, 그러니까 자율신경 지표를 유의하게 개선한다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21개 연구를 분석한 메타 분석 연구에서도 자율신경계 여러 지표가 일관되게 개선된 보고 또한 있었습니다. 이때 사용한 프로토콜은 역시 주 5일 강도의 이제 존 2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한 30에서 45분 정도 시행하였고, 최소 8에서 12주, 2에서 3개월 정도 했을 때 유의미하게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논문들이 나와 있었고요.
운동도 그렇고 사실 그 공부도 그렇고 어떤 이제 취미 생활을 시작했을 때 꾸준히 한 3 개월은 해야 그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일은 '매일 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이제 주 5일 정도를 좀 챙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매일 조금씩 하루에 한 30 분에서 45분 좀 '노력을 해 보자.'라는 마음을 먹고 실제로 운동을 실천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여 드렸던 어 누워서 하는 유산소 운동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어 심폐지구력과 자율신경계 기능을 좀 끌어올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 단계입니다. 2 단계는 제2의 심장 만들기입니다. 하체 근육, 그러니까 종아리나 허벅지 근육은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올려보내는 중요한 펌프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기립시에 어 이제 중력의 영향으로 상지에 있던 혈액이 한 300에서 500cc 정도 하지로 저류가 된다고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저류된 그 혈액을 음 하지의 근육으로 이제 다시 퍼올려서 심장과 머리로 보내는 부분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기립시 어지럼증을 막기 때문이겠죠. 튼튼한 하체 근육 펌프가 필수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음. 이 하지 근육이 이완했다가 이제 펌핑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하지 정맥에 밸브 구조가 있기 때문에 머리 쪽으로 이제 피를 한 방향으로 보내는데 잘 이게 구조가 돼 있죠. 이를 통해서 하지 근육 펌프로 머리 쪽으로 혈류를 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고, 이 근육을 강화하면 할수록 이 기능이 더 좋아져서 기립시 어지럼증이라든지 기립시 빅맥, 저혈압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볼 수 있는 운동으로 앉아서 까치발 들기가 있겠습니다. 지금 앉아서 이제 유튜브를 시청하는 분들도 있겠고 누워서 시청하는 분들도 있겠죠. 누워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번 앉아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까치발을 그 자리에서 들어 볼까요? 이 까치발을 드는 것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을 이렇게 제법 단단하게 이게 수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10 번을 한 세트로 해서 4 에서 5 세트 정도 한번 신경 써서 이 하체 근육을, 그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켜 보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뭔가 좀 이렇게 기운이 올라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음. 하체 근육을 단련하는 데 아주 간편하면서도 좀 운동하는 티도 그렇게 내지 않으면서 좀 효과적으로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이 앉아서 까치발 들기가 어느 정도 익숙해진다고 하면은 무릎 위에서 이제 책을 올려놔서 약간 중량 부하를 주는 방법도 있겠고, 일어서서 벽을 잡고 까치발을 드는 걸로 운동 강도를 올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간다면은 이제 벽에 손을 잡던 거를 껴서 아예 그냥 일어선 채로 까치발을 서는 것, 그것도 이제 훌륭한 종아리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종아리 위에 우리 몸에서 이제 가장 큰 근육 중 하나인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서 벽에서 기대서 이제 스쿼트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벽에서 이제 기대서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기립시 저혈압이라든지 기립시 어지럼증을 막을 수가 있겠고, 그 상태에서 하체의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 근육을 단련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역시 10개 한 세트로 하루 한 4 에서 5 세트 정도 실천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 이게 또 익숙해지면은 이제 벽에서 살짝 떼서 프리한 상태로 스쿼트를 해 보면은 하체 근육 강화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이 까치발 들기랑 이제 스쿼트로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서 줄넘기로 넘어갈 수 있으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줄넘기 운동은 우리가 이제 ESPN에서 선정한 가장 그 힘든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는 복싱이 있죠. 이 복싱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 오는 그 초심자분들부터 그냥 운동 선수, 복싱 선수들까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운동이 이제 줄넘기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효과적인 운동이라는 건데요. 줄넘기를 통해서 제2의 심장인 이제 종아리 근육을 강화해 볼 수가 있겠고, 그 자체로도 훌륭한 유산소 운동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줄넘기까지 할 수 있으면은 유산소 운동과 제2의 심장을 키우는 이 운동으로서 아주 훌륭한 운동으로 건강을 챙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파트 3 식습관입니다. 장이 편해야 뇌가 편합니다. 굿 브레인 엑시스, 장뇌축이라고 하죠. 최근 현대의학에서 각광받는 하나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신경과에서도 파킨슨 병이라든지 알츠하이머 치매, 그리고 루게릭 병에서 이 장뇌축의 중요성이 이제 언급되고 있고, 이 장뇌축이 어떻게 작용하고 그 기전과 그리고 또 치료에도 좀 많은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계 기능 회복에도 이 장뇌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겠는데요. 앞에 이제 그 호흡의 미주신경 깨우는 부분에서 간략하게 모식도에서 미주신경을 통해서 뇌와 장이 연결된 것을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이 미주신경을 통한 뇌와 장의 연결이 이 자율신경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자율신경계 회복에 노려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혈당 스파이크와 자율신경의 관계입니다. 여기 나쁜 사이클과 좋은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나쁜 사이클은 정제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게 될 경우, 가령 흰 쌀밥이라든지 밀가루 음식들을 그대로 섭취할 경우에 급격하게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과항진되고 식곤증이 발생합니다. 교감신경 과항진과 이제 식곤증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자율신경 기능이 좀 저하가 될 수 있겠죠. 반면 이제 좋은 사이클이 있습니다. 복합 탄수화물과 단백질 위주의 섭취로 완만하게 이제 혈당을 좀 올리면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섭취하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이를 위한 이제 식사 실전 팁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한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섭취를 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는 이런 순서로 한번 식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리적으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밥만 먼저 먹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여러 반찬들의 그 여러 영양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채소나 단백질을 의식적으로 먼저 이제 섭취하게 되면은 영양 밸런스도 가져가면서 또 혈당이 오르는 것을 막아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침에 물 한 500ml 정도를 먼저 마셔보는 겁니다. 기상 직후에 물을 마시면은 위장이 팽창하면서 반사적으로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압을 올려서 오전에 발생할 수 있는 기립성 어지럼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식 금지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인데, 과식은 이제 소화를 위해서 많은 혈액을 위장으로 쏠리게 하고, 그거 자체가 식후에 식곤증이라든지 어지럼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과식하게 되면은 또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반면에 또 소화가 좀 잘 안 이루어져서 좀 힘든 상황이 초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식보다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건강에 유익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에서는 이제 어떻게 식사를 하는지를 알아보았고, 무엇을 먹어야 자율신경계에 도움이 될지 그 식단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바탕은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이라 하면은 지중해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 가령 이제 스페인 남부라든지 이탈리아, 크레타 섬에서 유래된 전통 식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주변 지역에서 생산되는 야채나 채소 위에 이제 식물성 위주의 식단과 통곡물, 그리고 지중해에서 잡히는 생선으로 이루어진 식단을 일컫는 게 이제 지중해식 식단이죠. 이런 식단을 이제 실천했을 경우에 자율신경계 지표가 개선이 되고 혈압이 안정된다는 논문들이 여러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를 위한 이제 실천 방법으로는 몇 끼에 2접시 정도의 야채와 채소를 섭취하는 게 있을 수가 있고, 하루에 한 400에서 600g 정도 섭취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올리브 오일도 한 2에서 4큰술 정도 섭취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는 그냥 흰 쌀밥이나
밀가루로 이루어진 식단이 아니라 통곡물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신경 강화를 위한 오메가3 섭취입니다. 이 오메가3의 효능은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DHA와 EPA 이 섭취만으로 중성지방을 내릴 수 있고 혈압을 강화한다는 효과는 익히 잘 알려져 있죠. 자율신경계적인 측면에서는 이 오메가3의 섭취가 미주신경톤을 증가해서 자율신경계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오메가3가 좋다고 해서 보충제를 고용량으로 섭취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충제 고용량으로 섭취할 경우에 심방세동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등푸른 생선 위주의 식품 섭취가 우선이 되겠습니다. 등푸른 생선, 가령 고등어라든지 참치, 연어, 꽁치 이런 생선들을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섭취하는 게 좋겠고, 보충제는 필요 시에 저용량이나 중용량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심방세동을, 특히 이제 심장 쪽이 불안정한 분들께는 추천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3번째는 스트레스 방어를 위한 견과류 섭취입니다. 견과류, 아몬드나 피스타치오를 6주 정도 섭취를 했을 경우 급성 스트레스 시에 이제 부교감도 활성도가 유지된다는 연구 논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활동 혈압도 이제 감소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점을 누려볼 수가 있겠는데, 해볼 수 있는 식단으로는 아몬드나 피스타치오를 하루 한 줌, 한 30에서 60g 정도 무염 제품을 선택해서 섭취를 하면은 이 스트레스 방어 효과를 누리면서 자율신경계 기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식단이 될 수 있겠죠. 이 3가지 기본 바탕으로 지중해 식사를 하면서 주 2, 3회 정도 등푸른 생선을 섭취를 하고, 그리고 틈날 때, 입이 심심할 때 견과류를 간식으로 하루 한 줌 정도 드셔보시면은 자율신경계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파트 4, 수면과 마인드셋입니다. 수면과 마인드셋을 어떻게 가져가면 진정한 휴식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뇌 청소의 시간이죠. 그런데 이제 수면에 대해서는 비욘디의 여러 훌륭하신 교수님들께서 수면의 중요성과 수면의 기능, 그리고 어떻게 수면을 취해야 되는지 여러 차례 이제 강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략하게 자율신경계에 연관된 수면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해서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을 못 자면은 교감신경이 꺼지지 않는 교감신경 과항전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계속 에너지가 소모가 되면서 피로가 쌓이겠죠. 그것만으로도 참 이제 안 좋은데, 따라서 이제 수면을 취해야 이제 피로가 회복이 되고 기억력이라든지 면역력 향상을 노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비렘 수면 때는 육체적 피로가 회복이 되고 학습한 기억이 정리되는 이 비렘 수면의 기능이 있고, 또 렘 수면 시에 대뇌피질이 연결성이 증대가 되면서 장기 기억이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비렘 수면에서 렘 수면, 꿈을 꾸는 수면이 렘 수면인데, 이 수면 구조가 적절히 유지되게끔 올바르게 수면을 취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수면을 제대로 취해야 이제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하는 뇌 노폐물 배출 시스템이 활성화가 되면서 낮에 뇌가 활동하면서 생긴 뇌 노폐물을 정맥으로 제대로 배출할 수가 있겠고, 이 글림파틱 시스템을 통해서 이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배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수면이 치매 발생 예방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올바른 제대로 된 편안한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할까요? 빛공의 조절이 필요하겠습니다. 설카디안 리듬을 회복하는 데 빛공의 조절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고, 아침에는 빛을 켜는 게 필요합니다. 기상 후 20분 정도 햇빛을 쬐는 것은 행복 호르몬인 이제 세로토닌 생성에 도움이 되고, 밤에 잠들게 하는 멜라토닌 분비 타이머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녁에는 빛을 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 중요한데, 이 스마트폰의 블루 라이트는 뇌를
낮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계속 깨어 있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하기가 어렵겠죠. 취침 2시간 전에는 디지털 기기를 좀 멀리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 스마트폰과 도파민 디톡스가 참 수면을 취하는 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또 아니면은 다른 매체를 통한 이 끊임없는 정보의 입력은 뇌를 전투 모드로 유지시키고 교감신경을 계속 과항진된 상태를 유지시키면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시키죠. 계속 피로를 누적시키게 됩니다. 이 스마트폰을 치우고 다른 방에 두든 아니면은 뭐 서랍에 넣어 놓든 해서 시야에서 없애버린 다음에 하루 10분 정도 멍 때리기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요? 이 멍 때리는 거를 통해서 뇌 DMN을 활성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DMN은 이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약자인데 뇌 기본 모드 네트워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뇌 기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게 되면은 자아의 이해라든지 창의적인 생각이 뇌에서 이제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제 멍 때리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을 거고, 특히 이제 남성분들은 이제 군대에서 이제 멍 때리는 시간이 많이 있죠. 이때 이제 한 번쯤 이제 다 경험이 있을 텐데 본인의 인생에 대한 이제 성찰을 좀 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이때까지 인생이 어떻게 흘러왔고에 대한 생각과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자에 대한 이해도 이때 좀 많이 들게 됩니다. 또 이런저런 또 생각이 떠오르면서 또 창의적인 생각도 떠오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군대만 나오면은 뭐든지 좀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이때 좀 들기도 하고 좀 철이 들기도 하죠. 이게 이제 DMN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효과들인데 이런 시간을 하루에 한 10분 정도 갖는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DMN이 너무 이제 과활성화될 때는 또 불안과 걱정, 우울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경험해 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혼자서 멍 때리다가 또 가만히 있다 보면은 또 이런저런 걱정되는 생각, 또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지면서 또 불안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또 걱정도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울하고 뭐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또 조절하기 위해서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명상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명상으로 이 DMN의 과잉 활동을 감소해 볼 수가 있겠는데, 오로지 이제 호흡에만 의식을 좀 집중하면서 천천히 숨을 4초 정도 크게 들이쉬고 또 숨을 입으로 이제 내쉬면서 이 활동 자체가 이제 집중력을 이제 회복을 하면서 등 가쪽 전 전두엽, 등 가쪽 전 전두엽이 인간의 뇌에서 가장 고위 기능을 맡고 있죠. 가령 이제 전두엽 집행 기능이라든지 집중력 그리고 충동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뇌 부위로 이제 이것이 활성화되면은 마음의 방황을 유발하는 후방 대상 회질의 기능을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집중력 향상 그리고 또 마음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가져가면서 또 이제 수면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패턴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제 수면 전에 한 10분 정도 멍 때리고 이후에 좀 마음이 이제 살짝 이제 불안해지고 좀 우울감이 들 때 이제 명상을 또 10분 정도 하고 또 이어서 또 수면을 취하게 되면은 하루를 좀 이렇게 마무리를 좀 바람직하게 또 성찰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또 수면도 훨씬 더 질 좋게 취하는 이런 좋은 사이클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인드셋입니다. 마인드셋을 통해 스트레스를 재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 경전 중에 화엄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그 화엄경의 핵심 사상이 이 일체유심조라는 5글자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물은 마음에 있고 생각하는 대로 된다 라는 말인데요. 이게 마인드셋을 다지는데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스트레스 그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상황이 그렇게 주어지는 거를 뭐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이 주어진 스트레스를 위협이 아닌 도전 그리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렇게 인지를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이거를 내가 이겨내는데 힘이 될 수가 있고 또
인지 전환을 통해서 또 긍정적인 효과를 또 끌어낼 수가 있겠죠.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자면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책을 한 번쯤은 이제 들어봤고 읽어본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만화로도 이제 많이 좀 나오니까 본 사람도 있을 텐데 거기 일화 중에 하나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톰 소여의 모험에서 이제 톰이 벽에다가 이제 페인트 칠을 하는 일을 받아들여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 막 억지로 이 일이다 보니까 억지로 이제 페인트를 칠을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다가 이제 친구들이 그 주변을 이제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친구들한테 좀 약한 모습 보이고 이거 억지로 하는 모습을 보기 싫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재밌는 걸 하는 놀이처럼 이게 페인트질을 좀 재밌게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궁금해하고 이거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볼 때 놀이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같이 친구들도 굉장히 좀 같이 놀고 싶다 해서 이 굉장히 어려운 그 페인트 칠을 하는 거를 같이 이제 재밌게 아주 빨리 순식간에 마무리했다. 뭐 이런 일화가 있었죠. 또 이런 예뿐만 아니라 옛날 이제 안악내 분들이 벌레를 보면은 굉장히 좀 막 놀라지 않습니까? 어, 그 벌레 징그러워서 이제 깍깍 이제 소리 지르고 놀라고 막 피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누에를 치는 안악내 같은 경우는 이 다른 벌레들을 보면 놀라다가도 이제 누에도 굉장히 좀 징그럽게 생겼는데 이 누에에서 뽑아져 나오는 실이 잘 짜면 또 비단이 되고 이 비단이 또 굉장히 이윤을 남겨주기 때문에 이 누에를 그 누구보다 좀 사랑스럽게 대한다. 이런 그 누에를 치는 안악내들 일화도 있죠. 그러니까 벌레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비단이 되고 이윤을 남긴다고 하면은 그 누구보다 이제 사랑스럽게 대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예를 들자면은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또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국내 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 외래종이 유입됐을 때 뭐 베스라든지 황소개구리라든지 이런 외래종이 유입됐을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또 베스나 황소개구리가 이게 징그럽게 생겨서 피하게 되다가 이제 국민들의 인지를 전환하는 여론 매체에서 이게 뭐 정력에 좋다라든지 건강에 좋다라는 이제 그 여론으로 이제 국민들의 인지를 전환시키면은 이제 그게 이제 순식간에 없어지죠. 베스라든지 이제 황소개구리들이 순식간에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사물이라든지 뭐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게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은 마음에 있고 생각하는 대로 된다가 참으로 의미 있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율신경계 같은 경우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물체를 보고 이제 혐오스럽다는 감정이 들 때 이게 혐오스럽다고 생각하면은 또 그에 대한 신체 반응이 올라오는데 이걸 또 이거 혐오스럽지 않다. 이걸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은 또 이제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올라오면서 신체 반응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자율신경계 저하라든지 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가령 이제 누구나 자율신경계 저하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또 뭐 대사성 질환에 걸릴 수도 있고 뭐 그 자가 면역 질환이 걸릴 수도 있고 혹은 뭐 만성 피로나 혹은 이제 감염 후에 회복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자율신경 저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좀 힘든 상황에서 나는 이 그 힘든 상황을 딛고 내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마인드셋을 돌리고 긍정적인 회로를 돌리게 되면은 사고방식을 돌리게 되면은 이 자율신경계 저하된 상태가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이걸 통해서 올바른 생활 습관을 이제 스스로 점검을 하고 또 실천을 하면서 이게 습관화되면은 더 건강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가령 이제 그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도 뭐 관절이 다치거나 뭐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때 이거를 내 신체를 돌아보고 이겨내서 더 훌륭한 운동 선수로 거듭나는 운동 선수도 있겠죠. 기적의 스토리가 인간 승리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마인드셋을 돌려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더 자율신경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충분히 긍정적인 그리고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처방전입니다. 자, 한번 이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실천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호흡입니다.
하루에 2번 정도 한 10분 정도 이제 시간을 내서 4초 숨을 크게 들이쉬고 6초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공명 호흡을 한번 실천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하는 유산소 운동을 존투 강도로 하루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실천을 해보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식사적인 측면에서 간단하게 이제 매일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채소나 단백질 같은 반찬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물 한 잔, 그리고 지중해 식단까지 실천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올바른 수면을 위해서 아침 햇빛 샤워를 해보고 저녁에는 스마트폰을 놔두고 멀리 거리를 둔 다음에 멍 때리기와 명상,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수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좋은 사이클을 실천해 볼 수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그 자율신경계 개선을 위한 이런 호흡, 운동, 식사, 수면을 단계적으로 실천해서 내가 자율신경계 기능 저하를 이겨내고 긍정적인 사이클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런 성장 마인드셋을 스스로 이제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질문들을 이제 하나씩 받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산책하는 날들 이 질문 주셨는데요. 저는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몇 번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화장실 갈 때 그랬었는데 이게 어떻게 연관이 있는 걸까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제 화장실을 갈 때 이제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이제 쓰러졌다고 했는데, 이제 미주신경성 실신은 이제 상황성 실신이라고 하죠. 어떤 이제 상황에서 미주신경이 과활성화되면서 미주신경이 이제 너무 과활성화될 경우에는 심장박동이 느려지고 또 혈관이 이완되게 되면서 머리로 가는 혈류량이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어지럼증을 느끼고 이제 쓰러지는 경우인데, 이런 기전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 또 앉았다가 이게 화장실에 가는 경우가 이제 보통 이제 앉았다가 혹은 이제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자율신경계 기능 저하가 있을 경우에 기립성 어지럼증이라든지 기립성 저혈압, 기립성 빈맥이 초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치료하는 방법으로 말씀드렸던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천천히 일어나는 것과, 그리고 평소에 이제 수분을 섭취해서 혈관 내 용적을 늘려서 머리로 가는 혈장량, 그 혈류를 좀 원활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일어나기 전에 아까 이제 그 종아리를 이렇게 한번 그 까치발을 들면 이제 수축이 되죠. 이거를 이제 종아리 근육이라든지 허벅지 근육을 한 번씩 수축하고 나서 일어나면은 이런 기립성 어지럼증이라든지 기립성 저혈압을 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분이라든지 염분을 좀 충분히 섭취를 하는 게 이런 기립성 어지럼증이라든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이 증상 자체가 너무 심하다고 하시면은 약물 치료가 좀 대증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신경과로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믿음으로 님입니다. 저는 비골신경 양쪽으로 죽어 있어서 약을 먹고 있는데요. 약 말고 다른 치료가 없을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양쪽 비골신경, 페로니얼 신경이라고 하죠. 이게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게, 그죠? 아마 이제 감각이 없다라든지 그리고 또 발목을 드는 게 좀, 그 기능이 좀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불편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 자체가 사실 이제 죽어 있다고 하면은 신경 자체를 회복하는 방법은 사실은 이제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신경이 완전히 죽지는 않고 그냥 기능이 좀 떨어진 정도고, 이걸 때문에 좀 다리가 좀 저리고 약간 위압감이 있는 정도다라고 한다면은 재활 치료라든지 그리고 또 약을 좀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과를 방문하셔서 진료를 보고 정확하게 비골신경이 어떻게 이상이 있는지를 좀 보고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질문이 굉장히 좀 많았는데요.
지금 시간이 50분을 넘어가는 시점이라 다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여기서 강의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 다음에도 자율신경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드릴 것 같은데 그때 더 많은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무리 드리겠고요. 늦은 시간 일요일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하시고 강의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